조선청년연합회. 준식은 칠판에 산수 문제를 내놓고 아이들 뒤편에서 교단을 바라보았다. 열정을 다해 가르치던 담임 선생님의 모습이 눈에 선했다. 그리고 끌려나가던 날의 처참한 풍경도. 그 당시 담임 선생님은 조선청년연합회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 중 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실이 발각되어 보안법과 학회령을 위반했다는 죄목으로 끌려간 것이었다. 선생님은 경성고등보통학교 사범과 재학 시절 조선산직 장려계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일본 경찰의 감시망 속에서 조직은 서서히 무너졌고 다시 새로운 활동을 준비 중이었던 것이다. 선생님의 뒤를 이어 경성고등보통학교 사범과에 진학한 준식은 선생님이 이루지 못한 뜻을 받들어 조선청년연합회에 가입하였다. 준식이 입학한 때에는 조선청년연합회가 물산장려운동을 활발히 꽃피우고 있었다. 핵심 인물이었던 선생님은 모진 고문을 견디면서도 연합회 조직에 관해 함구했던 것이다. 그 모든 사실은 경성에 와서 선배들을 통해 전해 들을 수 있었다. 준식은 그동안 훈련된 귀발금으로 교장이 복도 저편에서 다가옴을 느끼고 재빨리 일본어로 질문을 내놓았다. 아이들은 신호를 받은 듯 목청을 높여 일본말로 대답했다. 고학년이 되어야 있는 역사 과목 시간에도 조선의 역사는 거의 다루지 않고 있어서 종종 위장 수업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도 제법 연기를 잘 하고 있다. 말하는 입과 듣는 귀만이 교재인데 주고받는 눈빛은 어느 수업 시간보다 뜨겁다. 수년 동안 입어 작아진 교복은 손목이 쑥 드러나기 예사고 허리띠가 잠기지 않아 무명끈으로 묶고 다니는 아이들이 대부분이다. 그래도 무사히 입을 수 있음은 제대로 먹지 못해 살이 붙지 않은 가녀린 몸매 때문이리라. 이 아이들 앞에서 준식은 조선청년연합회가 조선산직 장려계의 맥으로 이어가는 물산장려회 운동의 회의를 느끼고 있다. 일본 상품 퇴치 효과를 내어 그들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기도 했지만 결국은 조선인 자본가들의 배만 불리는 또 다른 폐해가 생긴 때문이다. 그나마도 물량이 딸려서 값이 비싸지니 가난한 민중들은 뜻이 있다 해도 계속 실천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었다. 사실 조선산직 장려계든 물산장려운동이든 그 한계점 때문에 좌초된 것은 아니었다. 항일활동에 대한 일본 경찰의 끊임없는 감시와 협박의 장벽 앞에서 번번이 와해되는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때마다 더 촘촘하게 계획하고 한 발자국씩 진화해 나가고 있었다. 접할 수 있는 유일한 언론인 동아일보를 통해 그것을 체감하고 또 활동가로서 공감하고 있는 준식이다. 그간의 기사를 볼 때 항일운동의 지도자격인 일본 유학파 청년들은 제3의 길을 찾고 있었다. 그들도 조선 경제회복운동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이다. 생산자와 판매자와 소비자의 연결고리가 제대로 돌아가야만 한다는 것을,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 단위의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을, 무엇보다도 각자에게 이롭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어야 지치지 않고 이어갈 수 있으리란 것을. 그 결과 일본 유학파들은 일본에서 협동조합 운동사를 설립하고 주의와 이념에 휘둘리지 않는 순수 민간인 중심의 경제회복 운동을 준비 중이라지 않는가. 그것이 긍정적인 결실의 기미를 보여준다면 우리에게로 전파되는데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으리란 것을 그동안의 경험으로 잘 알고 있는 준식이다. 준식은 담임 선생님이 자주 인용하신 속담을 중얼거려 본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준식은 그동안 그 기적을 무수히 경험해왔다. 준식은 그 첫 기적을 떠올린다. 함창 김씨. 함창공립학교를 졸업할 당시 준식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월등한 성적으로 경성고등보통학교 사범과 입학시험 자격을 얻었다. 그러나 입학금은 고사하고
당장 경성에 갈 여비조차도 아쉬운 지경이었다. 예상 못한 일은 아니었지만 현실로 맞닥뜨리자 앞이 캄캄했다. 사실 담임 선생님이 끌려가던 날 모든 게 끝난 것인지도 몰랐다. 동문장학회를 통해 입학금은 반드시 지원받아 주리라던 선생님이었는데 일단 입학만 하면 선생님 자신처럼 고학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거라 했는데 모든 게 아득히 불투명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었다. 그래도 선생님 말씀처럼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을 거라 믿으며 이를 악물고 공부했던 것이다. 준식은 모든 것이 허사가 될 것임을 생각하고 가슴을 쥐어뜯었다. 준식은 엄마가 양조장에서 가끔 가지고 오는 쉬어터진 막걸리를 주전자째 들이키고 마루에 널브러져 있다가 문득 할아버지가 벽장 속에 모셔둔 그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논문서를 들고 면사무소로 달려갔다. 달리면서 그는 악다구니를 쓰며 울었다. 모두 서류만 들여다보고 있는 면사무소의 그 냉담한 기운에 어린 준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사실 뾰족한 수라고 생각해서 달려온 것이 아니었다. 술을 마신 혼미한 상태에서 그저 그렇게 한 것일 뿐이었다. 면사무소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정촌의 왕릉으로 발길을 돌렸다. 준식은 왕릉을 지키는 4개의 석조물 가운데 하나인 석양의 몸통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다. 한 줄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석조물의 냉기가 등골을 오싹하게 했다. 왕릉을 둘러싼 대나무 숲에서 쏴 바람소리가 나더니 준식의 얼굴로 몰려왔다. 준식은 바람과 함께 무언가 둔중한 어둠이 눈앞에 우뚝 멈추는 것을 느꼈다. 눈을 떠보니 수염이 허연 할아버지가 준식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준식은 지쳐 있었으므로 놀라지도 않았다. 저 할아버지는 귀신인가? 준식은 그렇게도 생각했던 것 같다. 준식은 난데없이 등장한 할아버지가 묻는 말에 고분고분 또 눈물 콧물을 흘려가며 대답했다. 그가 누구인지 왜 이렇게 줄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 자신도 알 수 없었다. 그냥 그 누구에게라도 하염없이 넋두리하고 싶었는지도 몰랐다. 그 넋두리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 웅변이었음을 준식은 하룻밤 자고 나서야 알았다. 다음 날 준식의 학비와 약간의 지원금을 들고 할아버지의 아드님이 집으로 찾아왔다. 그는 준식의 사촌 형인 셈인데 갓 20을 넘긴 훤칠한 청년이었다. 그가 할아버지에게 큰절을 하고 이런저런 집안 얘기를 나누는 것을 듣고 준식은 그 할아버지가 함창 김씨 종가의 어른이며 사촌 형은 종손이라는 것을 알았다. 정신이 오락가락한 지 5, 6년이 넘은 할아버지지만 문중 이야기가 나오자 오랜만에 옛날 생각이 나는지 지치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내놓았다. 문중끼리 왕래하며 예를 지키고 살았던 시절이 그리워서였는지도 모른다. 그날 종가 어른은 능을 보수하고 정비해야 할 후손의 입장과 문중을 관리할 만한 시국이 되지 못함이 답답하여 여느 때처럼 왕릉을 찾았던 것이다. 거기서 울고 있는 아이의 딱한 사정을 들었고 그 아이가 사촌의 손자인 것도 알게 되었다. 종손의 말에 의하면 종가 어른은 그날 준식을 만난 것을 조상의 뜻이라 했다는 것이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상이 너를 돌봤다. 큰 인물이 되라고 하며 준식의 등을 쓰다듬었다. 커다랗고 따뜻한 손이었다. 담임 선생님 말씀이 맞았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었던 것이다. 그날 준식의 할아버지는 종손이 탄 자전거가 눈앞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오래도록 바라보고 서 있었다. 준식은 핏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막연히 생각해 보았다. 또 늠름하고 안정된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어쩌면 할아버지의 정신이 돌아온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리고 모처럼 온 가족이 둘러앉아
삶은 감자를 야식으로 먹었다. 할아버지는 준식에게 왕릉의 역사를 들려주었다. 물론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듣기는 했지만 족보나 혈통 이야기는 어쩐지 하품만 났던 것인데 그 혈육이, 문중이 자신을 위해 찾아온 이 사실 앞에서 듣는 마음은 달랐다. 또 그날의 할아버지는 그동안과 많이 달랐다. 그래서인지 준식도 다른 날과 다른 자신을 보는 것 같았다. 왠지 더 쑥 자란 것만 같은. 아버지는 준식에게 공책을 가져와 할아버지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라고 일렀다. 장문에 자신 있는 준식은 반듯한 글씨로 써서 할아버지께 보여드렸고 할아버지는 준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큰 소리로 읽어보라고 했다. 오래전 유리왕 시절에 경남 김해에 6개의 금빛 알이 내려와 그 알에서 사람이 나왔다. 첫째는 금강가야를 개국한 김수로왕이고 두 번째는 우리 함창 일대와 인근에 가야국을 세운 태조왕이다. 이 왕이 우리 함창 김씨의 시조인 고로왕이다. 그때부터 500년 이상을 왕족으로 이어오다가 신라와의 전쟁에서 패하고 왕계가 끊어졌다. 우리 함창 김씨 가문은 인근에서 태조 왕릉을 돌보며 오랫동안 살아왔는데 조정으로부터 왕릉의 존재를 인정받지 못해 안타까워했다. 함창 김씨 가문의 현감이 부임해 와서야 왕릉을 보수하기 위해 열어보았는데 그 안에서 고령가야 왕릉이라고 쓰인 비석이 나왔다. 그리하여 조정에 상소를 올려 선조 25년에는 반듯한 묘비와 성물을 건립하게 되었다. 그 후 문중에서 잘 관리해 오다가 일제가 들어오고 나서 돌보지 못하는 실정이다. 가끔 이 집 저 집에서 벌초나 하는 정도인데 최근에는 이마저 뜸하다. 우리나라의 현실이나 왕릉의 처지가 꼭 같다. 준식이 제법 어려운 문구도 써가며 이야기를 맞추어 낸 것에 어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견해 했다. 사실 역사를 좋아하는 준식에게 그 믿을 수 없는 가문의 이야기는 무척 흥미롭기까지 했다. 할머니는 일제 치하가 되기 전에는 종가 어른을 위시한 가문의 어른들에 의해 왕릉에서 지내는 제사의 규모도 엄청났다고 했다. 엄마는 이렇게 고마운 종가에 보답하려면 열심히 공부해서 집안을 빛내야 한다고 준식에게 다짐을 받았다. 그날 밤 준식은 혈육이란, 집이란, 가족이란 얼마나 따뜻하고 소중한 것인가를 절실하게 느끼며 참으로 든든하고 편안한 잠을 잤던 것이다.